우리가 사는 세상엔 사회적 포용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의 양팔로 껴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각자의 체온보다 낮아서 그들을 더 상처 입힐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지점에 놓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소연 변호사, 김복희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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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두 분을 그 변상욱 기자님과 이렇게 파트너로 이렇게만 봤는데 두 분이 같이 나오시니까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떨려요. 아, 예. 변상욱 기자, 예, 그리워요. 종종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호출산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요즘 하도 뭐 정치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시행됐다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뜻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위기 임산부들에게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 보호출산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 임산부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임산부라는 개념이 우리 법에서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나서 출산일로부터 6개월 미만 요 기간을 이제 임부로 개념을 하고, 이 기간에 만약에 경제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출산이랑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우리가 위기 임산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아, 위기 임산부.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임신을 하고 이거를 출산을 한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복지와 사각지대에 있으니 이제 의무화하게 한 거잖아요. 등록을 의무화하게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병원이 신고 의무를 이제 지게 되는 뭐 이런 건데, 자, 이제 결국은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임산부들과 유령 아동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호출산제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해 주셨던 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보호출산제라기보다는 출생통보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없는, 이런 경우에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없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네. 출생 신고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이들이 뭐 한 12살 이렇게 됐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해도 검정고시를 못 쳐요. 왜냐면 출생 신고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락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그런 보호출산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어떤 것들이 산모한테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보호출산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익명출산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는데 이게 사회 수용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호출산제로 바꾼 것 같아요. 익명출산제? 네. 저는 그게 좀 더 직관적인데요, 사실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보호출산제는 뭘 보호하겠다는 건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출생통보제랑 같이 가는 건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무조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해놓으면은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싶은 엄마들이 안 가겠죠, 병원에.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출생통보가 돼서 내가 엄마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익명으로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출산의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 아이를 바로 관련 기관에 인계하고 자기는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보호출산제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호출산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거에 둘러싸고 좀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의 말을 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굳이 합법화라는 걸 왜 못을 박았을까? 그렇게 안 해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은데
평생 완전 범죄를 도와주겠다는 건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자, 김복희 시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호출산제와 이 조윤한 대표의 말을. 그러니까 조윤한 예, 대표는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완전 범죄라고 이제 말을 하면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주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출산을 해버리고 책임지지 않고 아이를 버린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익명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아이 아버지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 여기에 기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지만 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이를 그 완전히 나에게서 분리해서, 그러니까 아동의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가 사실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있는 아동의 권리인데 이걸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아이한테 비자발적으로 포기시킴으로써 출산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런 개념인 건데, 사실 고아권익연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안 하겠으니까 사실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악용될 위험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그 보호출산제의 문제라기보단 출산통보제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건 어차피 부부 사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래도 출생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되어 있고 하니 그냥 아이를 낳아서 못 키우겠으니까는 영아 사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지금의 출산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딱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는 것은 분명치 않으면서 아이의 자신의 친생 부모를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익명으로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고 그거를 이제 국가가 등록을 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는 아예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낳아버린다든지 아니 그냥 그렇게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버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 임산부들한테 사실은 출산하기 전에 이런 식의 아동 유기가 나오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고립,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단계에 최대한 개입을 해보고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사실 임신 중단이라는 옵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 안 됐을 때 익명 출산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사실 아동의 권리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런 위기 임산부 상담 그 프로그램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요라고 온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이라든지 사회에서 가능한 지원 같은 거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대부분 그럼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 하고 그래도 나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딱 2명이 남았는데 둘 다 기혼인데 혼인 외자였어요. 그런 사실 이 제도로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만 익명 출산제를 어떻게든 악용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면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제도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으니 이제 반론들을 듣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아동의 알 권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할게. 이제 이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출산 시에는 부모의 정보는 출생증서가 이제 남겨지고 문서는 아동권리 보장원에 전달이 되는데 아동이 성년이 되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친부모가 거절하면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도 있는 거죠. 아동의 이를테면 권리만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미혼모라든지 이런 양육이나
포괄적 보편적인 양육 정책 지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나라마다 달라서 사실 프랑스가 완전 익명 출산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가 더 우선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은 정보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별로 좀 다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산모의 권리와 산모의 자신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와 아이의 나의 친생부모의 권리 중에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번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그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를 좀 더 쉽게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익명출산제가 익명으로 출산하는 이 옵션이 열려있는 산모한테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600명 정도가 매년 이렇게 익명출산을 하는데 대체로 미성년자일 때 출산을 한다든지 경제적 어려울 때 한다든지 해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낳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버렸다라는 트라우마라든지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 익명 출산 모드의 어떤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너무 급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입양 사업이 엄청 크잖아요. 입양이 엄청 돈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입양 산업의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보호출산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입양 산업 안에 흡수될 위험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입양 산업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애 하나를 옛날에 보내면 애 하나 1,000만 원 번다 뭐 이런 식의 딱 가격까지 다 있는 나라에서 보호출산제가 온다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예전 얘기고 요즘에는 그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여전히 입양은 해외로 이제 많이 보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제도가 있으니까 나는 뭐 애를 무책임하게 낳아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차피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가톨릭 방송이니까 또 민감한 문제인데 임신 중단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제도가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한 제도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위기 임산부, 유령 아동을 위한 이런 제도인 건데 이런 거와 관련된 혹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조금 잠깐 나왔지만 임신 중단 문제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나 이런 보편적인 양육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래서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래픽 노블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 오드 메르미오라는 작가예요. 오드 메르미오. 오드 메르미오. 네, 제목은 나의 임신 중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1부하고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 내가 임신 중단을 하고 예.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것이 굉장히 후회되고 그게 나한테 복합적인 감정을 다가온다. 이런 걸 되게 복잡하게 그려냈고 2부는 평생 임신 중절 수술을 해온 남자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보고 내가 교육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바꾸게 되는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그린 그 만화인데 프랑스는 1975년에 이미 이게 임신 중단이 합법화가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 이것은 엄연한 상처이라는 거를 우리도 다 알아야 된다. 이것부터 좀 전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가톨릭 그렇죠. 평화방송에서는 들으면서 특히 괜찮은 건가라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제가 임신 중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출산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무분별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 임신 중단 낙태라고 불리는 거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관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니까 다양하게 이 문제가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아이의 선택권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선택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은 좀 마지막으로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보호출산제가 결국은 모성 엄마의 권리와 아이의 권리가 어느 정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고 한 명이라도 아예 태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좀
보호출산제를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되게 쉽게 익명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 이전의 여러 단계에서 네. 최대한 안전하게 친생 부모를 알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것을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님 짧게. 네, 그리고 모든 미성년자 친구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교육은 모든 미성년자뿐만이 네, 아니라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네. 성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모든 생각을 책임, 합니다.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 예. 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칼럼 오늘은 보호출산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